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66페이지 금융상품의 재분류 또 봐봅시다. 금융상품의 재분류. 그래서 특히 금융상품에 있어서 금융자산이 있었죠. 자산의 재분류의 의미가 되는데, 금융자산 하면은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 당기매매금융 등, 그 다음에 대여금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그리고 만기보유,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자, 이 분류에 다시 재분류에 있어서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다른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분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기손익 금융자산에 있어서 드문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드문 상황이란 세계 경제 위기 등 드문 상황이죠. 이 드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은 매도 가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문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매도 가능으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만기보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당기손익 금융자산은 다른 금융자산으로, 다른 금융자산은 자, 당기손익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드문 상황의 A를 한번 생각해서 뭐 분류표도 있고 확인 문제도 있지만 좀 힘든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념만 좀 파악해 주시고, 다음은 168페이지에 관계기업 투자가 나옵니다. 그럼 관계기업 투자, 자, 투자는 결론부터 자, 재무상태표에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면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관계기업 투자도 자산회계 처리입니다. 자, 비유동산은 공시가 되어지니까, 그럴 때 관계기업이 뭘까? 여기에 투자한 거니까 관계기업이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하더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릴레이션 코퍼레이션, 관계기업이라고 하더라. 그랬을 때 문제는 이 유의적인 영향력인데, 쉽게 말하면 그 기업에 감나라 콩날 수 있냐,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럴 때 이 유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투자 지분율이 20% 이상, 20% 이상일 때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기업 투자회계처는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지분법 적용, 지분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원가법 등 아닙니다. 관계기업 투자회계처는
지분법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관계기업 투자의 지분 적용은 취득. 자, 취득을 했을 때는 자, 차변에 관계기업 투자를 차변에 자, 대변에 지급대가, 현금 등이 되겠죠. 그럴 때 이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에 따른 자, 금액은 취득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원가가 된다. 자, 그런데 지분법 적용의 핵심은 피투자회사.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이익을 보고할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는 관계기업 투자를 증액을 시킵니다. 관계기업 투자를 증액을 시키고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럴 때 관계기업 투자에 증액된 금액, 배당금 수익으로 기록할 금액은 당기순이익 전액이 아니라 이 당기순이익의 지분율, 거반 금액만큼 투자 계정을 증액을 시킵니다. 그럴 때 배당금 수익은 당기 손익 항목이 되겠죠. 당연히 당기 손익 항목이 되겠다. 자, 그런데는 자, 이 순이익을 보고에 발생이 됐으니까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배당도 현금 배당을 자, 하게 될 때 투자회사가 배당을 현금으로 받죠.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 받은 만큼의 관계기업 투자 계정을 감액을 시킵니다. 자, 감액을 시키니까 그 감액된 금액은 배당금 전액이 아니라 자, 배당금의 자, 지분율 고반만큼에 대해서 투자 계정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 보고가 되면 관계기업 투자 계정을 증액을 시키면서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고, 배당을 현금으로 받으면 관계기업 투자 계정을 감액을 시킨다는 것. 이게 지분법 적용의 회계처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 붕괴된 것을 자, 정리해 둘 때는 계정으로 이해하는 게 빠르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계정은 비유동 자산 항목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되면 관계기업 투자인 차변에 기록되죠. 그래서 투자 계정의 취득에 따른 원가를 기록해야겠죠. 원가. 이 취득 원가의 그러니까 지분율은 20% 이상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투자 계정의 증액이 이루어졌죠. 증액이 이루어진 금액은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지분율 고반만큼의 증액이 이루어지겠다. 자, 저는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 배당금의 지분율 고반만큼 감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액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의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는 순이익의 배당 지분율만큼은 증액이 되고 배당금의 지분율만큼은 감액이 이루어지니까 차변 잔액이 되니까 기말금액 띵띵이죠. 기말금액은 대변의 마감이 되겠죠. 이 금액이 관계기업 투자 계정의 기말의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장부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이 장부 금액을 이 계정 흐름으로서 쉽게 볼 수가 있는, 이걸 뭐 식으로 만들면 이 장부 금액의 식이 관계기업의 취득에 따른 원가, 취득 원가 플러스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가로 닫고 마이너스 배당금의 지분율
자, 이걸 장부 금액을 구하는 식이 되죠. 이 식이 뭐 엄청나게 힘든 식인데 아니죠? 자, 이 취득원가 요 금액, 차변 금액 더해서 대변 금액을 빼면 기말 잔액인 장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 투자 계획 핵심보다 순이익이 보고가 되면 지분율만큼 투자 계획이 증액 증가를 가져오고 배당을 받으면 자 배당금의 지분율만큼 감액 감소를 가져온다는 이게 지분법의 핵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 투자를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는 금융산 파트를 마무리하는 기타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기타 채권, 기타 채무가 있겠다. 자, 그러므로 기타 채권 채무를 비매출 채권, 비매입 채무라도 하죠. 우리가 외상 매출금융 공부를 하면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구분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때 기타 채권 채무에 자 먼저 대여금하고 차입금이 있겠다. 그러면 대여금과 차입금은 금전의 대차관계, 돈을 빌려주고 빌려올 때 금전의 대차관계가 나타나는 항목이 대여금과 차입금으로서 1년 기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 유동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년 내에 도래한 것은 단기 대금,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 대금, 장기 차입금이 되겠다. 그리고 자 금전의 대차 관계에 따른 어음을 금융어음, 어음을 통해 금융어음이 되죠. 뭐 금융어음이 되기 때문에 어음 대금, 어음 차입금으로 처리하지만 주석으로 대여금 차입금으로 우리가 표시하고 주석 공시가 이루어지죠. 어음 그럴 때 확인했죠. 그래서 대여금과 차입금 금전의 대차 관계 다음은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이 있더라. 그럼 미수금,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 상거래 이외에서의 채권 채무. 다시 하면은 상거래 이외에서의 채권 채무를 항목을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상거래 이외에 그러면서도 1년 기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 그다음에 상거래 이외에서의 어음을 기타 어음이라고 그랬죠. 기타 어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음, 미수금, 어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도 주석으로 공시하면서 미수,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상거래 이외의 채권 채무, 다음에 선급금하고 선수금. 선수금하고 선급금은 계약금의 수수관계. 계약금의 수수관계를 나타낼 때,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을 받을 때 선수금, 선급금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물론 1년 기준에 따라서 역시 유동과 비도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대여금과 미수금, 자, 차입금과 미지급금하고 선급금하고 구분하면서 금융자산 항목이 되고 선급금은 비금융자산이 되고 차입금, 미지급금은 금융부채 항목이 되고 선수금은 비금융부채가 되겠다. 부채가 되겠다 해서 구분 잘하겠죠. 물론 요 기타 채권은 지금 자산 항목이고 기타 채무는 부채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항목에 정리를 함에 있어서 대여금, 차입금, 미수, 미지금, 선급금, 선수금은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니까 구분 좀 하시면서 1년 기준과 어음의 성격 등도 구분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또한 금융상품 유무에 따른 대여금, 차입금, 미수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항목이지만 선수금은 비금융산, 비금융부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 자, 기타 채권 채무의 핵심을 봤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가지급금이 있고 가수금이 있더라 그 말. 자, 지급을 했는데 받았는데 가다 그 말. 거짓 같자. 그래서 자, 돈을 지급하고 돈을 받았으니까 금전에 돈의 증가, 자, 증가는 가져왔어. 그런데 금전의 수수는 있었지만은 그로 인한 과목이라든가 금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 가지금, 가수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은 주로 자, 여비 출장비, 출장사원의 여비 출장비를 지급할 때, 가수금은 내용불명의 돈을 자, 수취할 때 가수금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금, 가수금하고 미결산과 주역선, 그럼 미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금전 수수도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그러므로 과목과 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미결산 항목을 쓰는데, 주로 화재 소실로 인한 보험 청구,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얼마로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수도 없지만은 과목과 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미결산 항목을 쓰는데, 차이점은 과목금액 X지만 가지금은 금전의 수수는 있었어. 자, 돈을 지급하고 받았긴 했지만 그러나 미결산은 금전 수수도 없습니다. 그런 과목금액을 정했을 때 정리한 과목으로, 자, 이런 가지금, 가수금, 미결산 항목은 결산 시 재무상태표 표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해당이 되죠. 자, 이래서 기타 채권 채무를 한번 간단하게 하면 진짜 어려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좀 구분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금융자산 파트를 한번 마무리하고, 이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산이 중요한 게 재고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재고자산 봐보죠. 핵심 중에 핵심. 재고자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단원이죠. 평균 한 4문제 전에서는 꼭꼭 출제가 되니까 정말 핵심 단원입니다. 그럴 때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KIFRS에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때 재고자산이 뭐냐?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고자산은 재화의 판매 등에 의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을 재고자산하겠다. 그래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이니까 대표적으로 상품이 있겠다. 제품이 있겠다. 제품. 자, 그다음에 재화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이 있겠다. 이 항목을 제공품이라고 하겠다. 제공품.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소비하는데 사용될 자산이 있겠다 하면은 원재료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원재료. 그래서
재고 자산하면은 상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재무회계 영역에서는 상품 위주로 하고 원가, 우리가 제조기업에게 원가에 공부를 할 때는 제품, 제공품, 원재료를 집중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판매를 하여 보유 중인 자산, 자, 판매를 생산 중인 자산, 생산 등에 사용될 자산, 원재료 등으로 자, 우리가 재고 자산의 성격의 정의를 명확히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재고 자산에 우리가 뭐 본질로 나와 있죠. 자, 그럼 본질을 좀 보면서 자, 이런 재고 자산의 뭐 본질, 근본이 성질을 의미하겠죠. 자, 보면은 당연히 재고 자산 하면은 첫 번째 나오지만은 중형의 뭐가다. 이다. 뭐 유동 자산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먼저 자, 정의 나타나시 재고 자산 하면은 자, 하나 기본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 자산이 된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재고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했을 때 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 자산. 자, 유동 자산으로 분류한 이유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에 따라서 실현되거나 실현이 예상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유동 자산이 되는데 이때 영업주기 하면은 다시 확인. 자, 취득을 해서 처분해서 자, 돈, 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자, 소요된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합니다. 영업주기 내 실현되거나 실현이 예상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유동 자산 분류가 되지 상품은 재고자산 비유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 재고 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상품 등은 장래 미래에 팔아서 받을 금액들을 지금 고정액으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비화폐성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을 두고 유동 자산, 그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에 자, 하나 더 붙여주죠. 자, 하지만은 재고 자산하면 금융의 의무에 따라서 비금융자산에 해당이 되어진다. 비금융. 그럼 비금융의 의미는 상품 등도 실물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저는 비금융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고 자산을 우리가 과학 기준에서 또한 실무에서 마찬가지 공부하면서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바로 또 반복 정리되겠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중요성. 자, 중요성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받아도 싫지 않는 재고 자산. 공부했지만 계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얘는 차변은 기초금액, 차변은 매입금액. 자, 차변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차변의 합이 판매 가능액이에요. 판매 가능액이 자, 매출 팔고 남게 되겠다. 기말 금액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배분. 자, 이래서 자, 매출에 따른 원가, 기말 재고 금액으로 이렇게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기말재고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분 금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매출원가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기말 재고에 배분된 금액을 따졌을 때, 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산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그로 인한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회계 처리하면서도 이 배분을 그래서 대단히 중시하는 겁니다. 배분에 따라서 자, 이익 측정의 경영성과 자산평가의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데, 이런 재고자산을 자, 우리가 분류함에 있어서 재고자산 하면은 자,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도 분류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자, 상품, 제품 등을 정리하면서 제가 자, 판매 목적을 꼭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판매 목적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재고자산 항목에 있어서 판매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의 자동차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부동산은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자동차 판매사의 판매 목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 부동산은 자, 우리가 매매사죠. 매매업은 부동산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증권회사의 주식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종의 주된 영업활동하는 주된 자, 목적이 되는 게 뭐냐? 그건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고 자산에 분류해서 재고 자산의 규성 여부, 포함 여부를 좀 따지게 되는데, 자, 그 말은 실제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자, 해당 기업의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들이 있더라. 그 말에서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한번 파악해 보죠. 항목이 있더라. 자, 그럴 때 이 포함될 항목을 정리할 때 많이 있지만은 자, 핵심적으로 자, 첫째, 미착 상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상품, 즉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이 있더라. 그 말이야. 미착 상품, 운송 중에 있는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다음에 유탁품이 있습니다. 유탁품이 있겠다. 다음에 시용품이 있습니다. 시용품이 있겠다. 물론 자, 할부 상품도 있고 저당 상품도 있고 자, 반품 조건부 상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본부터 정리할 때는 미착 상품, 유탁 상품, 시용품, 시용 상품을 먼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포함될 항목을 따졌을 때 자,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또 핵심이 연관된 게 자, 수익, 상품을 팔므로써 수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수익을 언제로 볼 거냐? 수익 인식에 따른 기준, 인식 기준이 있는데 그 인식 기준이 미착 상품은 인도 기준, 팔아서 넘기는 날 자, 수익으로 잡는다. 그 말에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잡습니다. 자, 유탁품에 대해서는 수탁자한테 상품을 보내서 팔면 좀 마진 챙겨가라 하고는 판매가 유탁 판매죠. 유탁 판매에 있어서는 자, 수탁자 판매 기준이다. 유탁자가 파는 게 아니죠. 유탁품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 수익으로 잡습니다. 수탁자 판매 기준. 시용품은 일단 써봐라고 보낸 상품이 되기 때문에
매입 의사표시 기준, 매입 의사표시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잡는다. 즉 사겠다고 매입 의사표시 한 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매입 의사표시 기준에 따라 수익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수익 인식 기준을 따지게 되냐면은, 자, 그 미착 상품에 대한 제가 포함 여부를 따질 때 요 인도 기준이 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 있고 도착지 인도 기준이 있겠다. 자, 그래서 선적지를 출발지라고 하겠죠. 자, 도착지를 목적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도한 날 수익으로 잡는데, 자, 선적지 출발지에서 쉽게 말해 배에다가 실음과 동시에 팔았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착지는 도착을 해야 해서 인도해야 팔았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기준과 도착지 인도 기준은 구분을 잘 하신다. 그에 따른 이 포함 여부를 따질 때 선적지 인도 기준은 구매자, 산 사람, 산에서 구매자 재고액에 포함이 됩니다. 구매자. 그런데 도착지 인도 기준은 판매자 재고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은 자, 구매자 재고액에, 자, 도착지는 판매자 재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제가 또 암기틀도 알려드리겠지만 정리 잘합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회사가 문제에서 회사가 구매사인지 판매사인지를 확인해야겠죠. 문회사가 그 말은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다면 상품을 사와서 매입 운송 중에 있죠. 그럼 매입 운송 있는 것은 묻는 회사 입장은 구매자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판매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라는 것은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는지 아니면 판매하여 운송이 있는지를 구분해야겠죠. 그에 따라서 이런 틀로 잡자. 선적지 인도 기준은 구매자 재고액이죠. 그래서 선하고 구하고 선구자 하면은 우리 가곡이 딱 생각나죠. 일송종. 참 목소리 별로 안 좋네. 그래서 선구자라고 도판, 오판하지 마라 그 말. 자, 그래서 선구자라고 오판, 도판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틀을 잡아드리니까 기억을 합니다. 아, 선구자라고 도판하지 마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 지금 묻는 회사가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를 구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구자라고 도판하지 마라. 자, 그런지는 유탁품, 수탁자 판매 기준에 의하니까 수탁자 미판매부는 유탁자 창고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탁자 재고액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탁자 재고액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시용품은 매입 의사표시 기준이니까는 미의사표시분 써봐라고 보냈는데, 자, 의사 못 받지보다는 미의사표시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매자 재고액에 해당 분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의사표시분, 참고로 할부 상품은 할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팔아서 인도한 날 수익으로 잡으니까 할부 상품은 판매자 재고액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저당 상품에 대해서는 돈 등을 빌리고 상품을
저당으로 잡혀놓은 상품이 되기 때문에 아주 상품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 상품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재고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을 잡힌 자에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참고에 없지만 이게 저당 상품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구자, 도판이든 유탁자든 판매자든 재고 자산은 원가로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원가로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 원가로 기록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구자라고 도판하지 말고 자, 수탁자 미판매분은 유탁자 재고에게, 시용 판매는 미의사표시분은 판매자 재고에 포함이 되는데 원가로 기록을 한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확인의 제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 문제 1번 봐보세요. 페이지 208페이지. 자, 이런 이제 서울은 2015년 말에 재고를 파악해봤더니 자, 실사 결과가 100만 원이었다. 근데 아래 항목들을 자, 포함되지 아니었던 걸 알았는데 이걸 반영을 했을 때 정확한 재고금이 얼마가 돼야 될까? 그래서 2015년 말에 실지재고, 자, 실지재고에 따른 재고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더라. 그 말이에요. 100만 원. 그런데 다음의 항목들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정확한 재고 얼마일까? 요 근래에 우리 19회 대비하고 있죠? 18회, 17회, 16회, 15회 매회 연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단원이었어요. 올해 19회 때도 이렇게 출제되면 좋겠습니다. 나오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자, 첫째. 자, 선적지 인도 기준에 따라 매입되어 운송 밑줄, 매입되어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이 2만 원 있죠? 그러면 서울은 구매자일까요? 판매자일까요? 이걸 알겠죠? 자, 서울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되어 운송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구매자죠? 이게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구자. 자, 서울이 구매자가 되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죠. 그래서 서울의 지금 입장이죠. 구매사니까 자, 선구자 해당되죠? 서울의 재고액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2만 원이 포함이 된다. 자, 2번. 두 번째는 자, 유탁 판매한 상품이 10만 원을 자, 수탁자한테 보냈는데 원가가 8만 원짜리였어요. 이 중에 6만 원을 수탁자가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수탁자 미판매분은 유탁자 제공인데 서울이 유탁자죠? 서울이 유탁자니까 자, 10만 원을 팔아달라고 보냈는데 자, 판매분이 6만 원이죠. 6만 원이니까 미판매분이 4만 원이겠다 그 말이에요. 미판매분은 4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자, 수탁자한테 보낼 때 10만 원이 매가다 그 말이에요. 매가. 근데 재고액은 원가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4만 원 매가에 대해서 원가율을 곱하는 겁니다. 자,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야 원가가 되니까 이때 원가는 또 반복이 되겠지만 율 앞에 있는 게 분자입니다. 자, 원가를 매가로 나눈 거다. 자, 그러므로 원가율을 한번 산정하면 자, 원가가 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아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가율이 당연히 80%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80%? 그러므로 4만 원 미판매분인데 80% 원가율이니까 4832 3만 2천이 서울 재고액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4만 원까지는 찾았습니다.
원가일 때문에 놓친 분 많아요. 자, 재고자는 기본은 원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판매가가 아니에요. 자, 다음에 자, 왜? 매가는 마진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 않죠. 남아있는 상품을 고려한 건데 원가겠죠. 다음에 세 번째. 자, 목적지 인도지죠. 목적지 하면 도착지죠. 도판하지 말아야겠죠. 도착 인도지는 매입대 운송 중에 있죠. 그럼 매입대 운송 밑줄. 그러면 서울은 구매자죠. 근데 목적지 또는 도착지 인도는 도판, 판매자 재고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서울은 구매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 재고에 포함될 금액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서울은 구매자니까 목적지 인도는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팔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매입했으니까 구매자는 자 도착해서 넘어온 거니까 그 운송중에 있는 것은 구매사 것이 아니다. 판매자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일단 써봐라고 보낸 시용품이 자 15만 원인데 의사표시 받지 않은 상품이 12만 원이다. 자, 의사표시 받은 상품이 12만 원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써봐라고 보낸 상품이 15만 원이다. 그런데 의사표시를 받은 상품이 12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15만 원이 원가죠. 매가로 나왔다면 원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15만 원 써봐라고 보낸 게 원가로 보냈잖아요. 근데 12만 의사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미의사표시분은 자, 이 10만 원을 뺀 의사표시를 받은 상품을 뺀 나머지가 미의사표시죠. 그 부분에서는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데 서울이 판매자가 되니까 자, 3만 원이 자, 포함될 금액이 되겠다. 3만 원. 다시 한번 왜 시용품은 왜 곱하기 분모분자를 안 합니까? 80% 등 안 합니까? 보낸 상품을 써봐라고 보낸 게 원가로 기록을 해놨잖아. 원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곱하기 필요 없죠? 그런데 자, 유탁품은 수탁자는 보낼 때 매가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6만 원치를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 4만 원이 미판매분인데 매가니까 원가로 기록해야 하니까 원가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매가로 주어지든지 원가로 이런 걸 잘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3만 원이 자 서울에 제 포함될 금액이 돼서 서울에 정확한 재고액이 얼마가 될까? 100만 원에 2만 원, 자 3만 2천 원, 3만 원이 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자 100, 자 다 더해보니까 108만 2천 원이 정확한 재고액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08만 2천 원이 되겠다. 지금 이 확인 문제 예제는요 100%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관련한 여러 유형 문제를 다 파악이 되어지는 건데 선고자라고 도판하지 말고 수탁자 미판매분 자 매입 의사표시 미의사표시를 재고 포함된 원가로 기록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은 상품 거래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